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중 하나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효액전화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이 진행되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와주세요. 제 채널에도 아주 훌륭한 영상들이 있으니 봐주시면, 우선 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어떤 중성 원소를 단순히 평소대로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자를 일당량 떼어내서 일가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보통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강제로 떼어내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때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울수록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이며,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를 보자면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 에너지를 주어졌을 때 전자가 하나 떨어져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는 것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기체 상태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낸다는 말, 즉 중성 원자 한 개당 전자를 한 개씩만 떼어내는 의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그네슘의 이온화 과정을 나타낸 식인데, 여기서의 E는 분명히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맞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식에서의 에너지는 정확히 말해서 중성 마그네슘 하나당 전자를 2개씩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요. 하지만 이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온화 에너지가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뗄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한다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n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를 이 n으로 표시하고 보통 n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가니 마그네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원자번호 12번이며 3주기 2족으로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죠. 이때 가장 떼어내기 쉬운 원자가 전자를 하나 떼어내봅시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인 1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우리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기 전 얘기하던 그냥 일반적인 이온화 에너지인 셈이죠.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마그네슘에 주어주면 이렇게 식처럼 마그네슘은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한 개를 뱉어낼 겁니다. 그럼 한 개를 떼어낸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낸다면 역시나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이 전자가 떼어지게 되겠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인 겁니다.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전자가 떼어진 1가 양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추가적으로 떼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나 전자는 한 개씩만 떼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의 첫 번째 이슈가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이 식에서는 에너지는 분명 이온화 에너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이는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식과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식을 더해보면 1가 양이온이 좌변 우변에서 지어지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우리가 정체를 몰랐던 이 에너지는 사실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의 합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기까지 떼어지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두 번째 이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어떤 에너지가 좀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아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3차와 2차를 비교를 한다면 역시나 3차가 2차보다는 큽니다. 왜 그럴까요? 1차와 2차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초기 상태를 비교해보면 1차는 중성 마그네슘, 2차는 플러스 1가 양이온 마그네슘 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죠. 이때 유효액전화를 비교해보면 두 상태는 원자 번호가 그대로인 상태지만 전자수가 양이온이 더 적으므로 가려막기 효과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양이온의 쪽이 좀 더 유효액전화가 클 것이고, 더 큰 힘으로 전자를 잡아당길 테니 전자를 떼어내기 더 힘들어질 테죠. 따라서 이온의 에너지가 더 크게 측정이 될 겁니다. 같은 의미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n의 값이 커질수록 무조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슈. 자, 그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세 번째 이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아까의 마그네슘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지나 3차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해봅시다. 이 경우 세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들, 즉 원자가 전자들이 다 떨어진 플러스 2가 양이온 마그네슘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하니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야 할 겁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와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당연히 3차가 커질 테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보통 커지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1차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 전자 두 개가 떨어진 이 상태는 아까 말했듯 원자과 전자가 모두 떨어진 안정한 이온 상태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고 있죠. 이런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를 추가로 떼어내려니 당연히 반항이 심할 겁니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냈지만 이번부터는 거리가 가까워진 두 번째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야만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대략 6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지의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들이 이런 식으로 표로 주어졌을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바로 이전에 원자과 전자를 다 떼어냈다는 것, 즉 원자과 전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바로 직전의 차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은 그 원소의 원자과 전자 수, 즉 주기율표에서 몇 쪽 원소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온화 에너지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이전에 원자반지름의 경향성을 따졌듯이 가로줄과 세로줄에서의 경향성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우선 가로줄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 경우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원자반지름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점점 어려워질 테니 당연히 그에 필요한 에너지인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세로줄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 경우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 또한 이전과 비슷하게 전자 껍질의 증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자 껍질이 증가하니 전자와 원자핵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전자를 비교적 떼어내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겠죠. 자, 그럼 실제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우리의 예상보다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갖 문제에서 많이 응용되어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프가 특이하게 생겼으니 아래 원소들이 어떤 것인지 주지 않고 A, B, C 등으로 표시해도 우리가 그래프 모양만 보고도 A, B, C가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우리의 예측이 아예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는 경우를 확인해보면 일쪽인 수소, 리튬, 나트륨의 경우 우리의 예측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원자번호가 커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의 주기만 확인해보면 물론 꺾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슬리는 이 부분들은 도대체 왜 꺾이는 걸까요? 우선 꺾이는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각 주기에서 2족과 13족 사이, 그리고 15족과 16족 사이로 꺾이는 부분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부분에서 꺾이는 이유는 바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 2족과 13족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로 예시를 들어 2주기의 베릴륨과 붕소의 전자 배치를 비교해보기 전에, 여기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개념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 배치는 이렇게 ES 오비탈의 전자 2개가 배치되어 있고, 붕소의 원자과 전자 배치는 이렇게 ES 오비탈의 전자 2개 그리고 EP 오비탈의 전자가 1개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떼어지는 전자들을 표시해보면 베릴륨의 경우는 ES 오비탈에서 1개, 그리고 붕소는 EP 오비탈의 전자 1개를 떼어내게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전자 중 어떤 전자가 상대적으로 떼어내기 수월해 보이시나요? 아니,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두 개의 전자 중 떼어냈을 때 에너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전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붕소의 EP 오비탈 전자입니다. 베릴륨의 경우 ES 오비탈의 전자를 떼어내더라도 E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남아있어 오비탈이 유지되지만, 붕소에서 EP 오비탈에는 전자가 1개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떼어낼 경우 에너지적으로 부담되는 EP 오비탈을 통째로 버려버릴 수 있죠. 즉 에너지적으로 이득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베릴륨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 붕소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것이 좀 더 수월하므로 이온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하는 패턴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의 경향을 질소와 산소의 전자 배치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소의 경우 이렇게 ES의 2개, EP의 3개의 전자가 훈투 규칙에 의해 홀전자로 배치되고, 산소의 경우는 이렇게 ES의 2개, EP의 4개의 전자가 역시나 훈투 규칙에 의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배치해서 전자를 떼어낼 때 떨어지는 전자를 표시해보면 질소는 이 3개 중 어떤 전자도 가능하지만 산소의 경우는 반드시 전자쌍을 이루는 전자 중 하나가 떨어질 겁니다. 이미 힌트를 드린 것 같지만 이 둘 중 떼어내기 수월한 전자,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전자는 무엇일까요? 질소에서 떨어진 전자의 경우는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스핀 다중도라는 개념을 배우시면 설명이 좀 더 수월하지만 일단 특이한 점이 없으니 잠깐 제쳐두고 산소에서 떨어지는 이 전자쌍의 전자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남매, 자매가 있다면 둘이 방을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물론 상상도 하기 싫겠지만 매일매일 티격태격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둘 중 한 명 보고 방을 구해줄 테니 독립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얼른 나가겠죠. 이와 비슷하게 같은 방에 들어가 있는 전자쌍은 서로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반발하는 에너지인 전자쌍 반발 에너지를 가지고
가지고 있으며 반발한다는 이름과 같이 이 반발 에너지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면 이 전자쌍 반발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안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16족 산소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것이 15족 질소에서 떼어내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할 테니 이온화 에너지 역시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같은 주기 내에서의 경향성은 슈슉 슈슈슉 슈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패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라고 얘기하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를 간단히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일단 그려져 있는 이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그 원소들의 원자가 전자의 전자 배치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데, 우선 2차의 경우 1차와는 다르게 플러스 1가의 양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추가로 떼어내는 상태라고 배웠죠. 그럼 가로축의 각 원소들은 각각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 1가의 양이온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그때의 전자 배치를 보면 예를 들어 리튬 플러스의 경우는 헬륨의 전자 배치와 베릴륨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리튬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원자 번호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온화 경향성의 패턴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아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인 그래프를 위로 번쩍 들어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이것이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같은 원리로 3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는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후 이를 번쩍 들면 되겠죠. 자, 이번엔 정말 아우트로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쉽게 전자를 내놓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자를 내놓는 반응을 하는 금속의 반응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니 더 길어지기 전에 그럼